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보류 중인 역삼동, 양재동, 삼전동 같은 강남권 핵심 지역들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기피 대상이었던 도심복합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지 중에 하나인 삼전동이 이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행된 법 내용과 새로운 사업의 장단점 그리고 투자 매력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심복합 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고 도정법이나 빈소법에 근거한 민간 사업하고는 결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조합 사업들은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입주권이란 지위를 부여받지만 도심복합 사업은 공공에서,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의 조합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수용 및 보상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아니라 우선 수익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 이름이 다르게 되고요.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역들에서 반발이 심했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민간 도심복합 사업은 LH나 SH 같은 공공에서만 조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혹은 신탁사, 리츠 이런 민간에서도 조합의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다 더 토지 등 소유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기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노후도 같은 기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면 강남권에서 노후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들이 오로지 한 개, 모아타운밖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제 한 개의 사업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심복합 사업 역시도 사업 절차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을 표방을 했었죠. 하지만 워낙에 제약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했던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거래를 막았었던 일부 규제는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민간 사업에 비하면 너무 많은 규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현재 지정된 구역 수가 무려 79군데인데 그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으로 도달한 구역은 불과 4개에 불과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초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급일을 기존 법 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땡겨서 이건 이제 당연한 절차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구역 지정이 되면 소급해서 21년 이후에 거래한 사람들까지도 청산 대상으로 봤습니다. 아무런 투기에 대한 수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를 전부 현금 청산으로 만든다는 건 기존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 이 일정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거래 횟수는 한 회에 한해서 충족 시에 현물 보상이라고 하는 건 입주권 준다는 얘기고요. 현물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선의로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제한된 상대방에게 거래하는 것만큼만은 막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매수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인 조건이 선의로 물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못 팔게 할 만한 이유가 된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주택자에게 1회에 한해서 거래하는 것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역 안에서 전세를 사시던 분들께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취득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수익권, 즉 현물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조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와 있는데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두 가지의 사업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사업. 성장 거점형부터 보면요,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 생활권 중심지는 서울시 도시 계획에서 다 나와 있죠. 대중교통 결절지, 즉 환승역이란 얘기고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산업, 업무,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주거 중심형을 보면요, 도심 내에 역세권, 준공업 지역 등 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 판매 산업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 됐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 시행령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6조 복합개발계획 2반 제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5%의 동의를 통해서,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되려는 자, 여기 말하는 되려는 자가 누구였냐면 LH, SH 같은 공공기관만 되려는 자가 될 수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리츠라던가 아니면 신탁사가 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결정하고 사업 시행 예정자는 시장 군수에게 복합개발 계획의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 이반 방식이 복합개발 계획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의율은 4분의 1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엔드 조건으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과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모아타운이 공모 방식으로만 대부분 추진을 하던 구역들이 많았었는데 이 공모 방식이 없어진 이후부터는 오로지 하나 주민 제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 제한은 주민 이반과는 다른 형태예요. 직접적으로 이 계획까지 전부 다 짜가지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면서도 동의율까지도 높은 사업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이반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낮은 동의 수준 가지고도 구에다가 이반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8조 보면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 예정자는 시장군수 등이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이제부터 동의율이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몇 프로냐면 67%죠. 엔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50%입니다. 이게 무슨 동의율이냐면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이에요. 일반적인 도정법에 근거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충족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모아타운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요, 빈소법에 근거한 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 플러스 67% 이상의 면적별 동의, 거기다가 엔드 조건으로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단독 다가구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충족을 해야 됐어요. 이 부분이 조합 설립 인가를 가로막는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부터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도정법 재개발과 동일한 형태의 조합 설립 동의율만 가지고도 사업 시행 예정자, 여기 말하는 사업 시행 예정자는 조합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가게 되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 계획의 이반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노후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지정 해제되는 요건도 나와 있죠. 복합개발 계획 이반 제한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 면적의 과반수 소유자의 동의로 이반 제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땅 면적 대비 50% 이상이 반대하면 철회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가 바로 규제사항이 되겠고요.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여태까지 불가했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개발 시행 등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리처분이 없었어요. 공공에서 진행했을 때는 관리처분이 아니라 수용하고 보상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받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하지만 관철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재개발과 동일한 형태로 내가 가진 지분, 내가 가진 토지, 내가 가진 건축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에 대한 지정 가능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 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사업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 이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첫 번째, 도시 및 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수도권 중심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 플랜에 어떤 계획이 짜여졌냐면 3도심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 그리고 12개의 지구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최소 지구 중심이라도 해당을 해야 성장 거점형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즉 환승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2차 역세권에는 적어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대충 한 1,500에서 2,000평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구역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 안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사업 시행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것, 전체 구역을 아파트를 너무 많이 포함해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이면서 7,000평 안 되는 땅을 가진 아파트인 경우에만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요건이 보다 완화가 됐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 전체가 아니라 과반이에요.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여기는 환승역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노선만 지나는 일반 역이더라도 2차 역세권 안에 절반 이상만 포함되면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국계법에 따른 준공업 지역에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지역이 많냐면 영등포라던가 성수동 같은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조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 40%만 넘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강남 지역 택지들이 모아타운만 진행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노후도거든요. 노후도 기준이 도정법에 근거한 사업들에서는 30년을 기준으로 보고요. 완화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60%가 넘겨야 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어땠었냐면 20년 기준의 노후도가 50%만 넘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지역이 모아타운만 추진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도심 복합 개발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아파트에 대한 조건, 이 부분만 충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역이더라도 도심 복합으로 민간 사업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삼전동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랬죠? 삼전동이 이 요건들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역세권 범주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9호선 삼점역과 석촌고분역이 위치를 해 있는데 반경 500m를 그리니까 과반이 아니라 전체 구역이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건을 일단은 갖췄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노후도 부분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도로 40% 이상이 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모아타운 추진하던 ABC 구역계인데 이 ABC 구역계 전체를 한번 그려봤더니 30년 기준에서 34% 정도가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 구역별로 계산해놨었던 노후도 기준을 한번 보면 노후도 20년 기준에서 대부분은 한 50%에 근접해서는 충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식화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50%에는 근접하지 못했지만 구역계를 약간씩만 수정하게 되면 20년 기준 기준에서 40% 노후도는 대부분 다 충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는 도정법에 근거한 60%는 택도 없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 모아타운 아니면 민간형 도심복합사업, 이 둘 중에 하나 사업으로는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구역 전체 내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없는데 구역 면적 대비해서 30% 안 되는 거 딱 봐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현대아파트가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데 현대아파트의 전체 대지 면적을 뽑아보니까 5,000제곱미터, 법에서 정해놓은 2만 제곱미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은 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여태껏 모아타운도 반대했었던 토지 등 소유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이렇게 신규로 또 나온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또 이해시키고 동의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도 기준이 모아타운보다도 완화가 됐습니다. 20년 기준
기준에서 모아타운이 50%였는데 이보다 완화된 40%만 충족을 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조합 설립 동의율도 한참 완화가 됐습니다. 80%, 67%, 50% 이 세 개를 엔드 조건으로 모두 충족해야 됐던 게 모아주택에 근거한 가로정비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심복합 사업 진행하게 되면 정비 사업과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의 60%와 대지 면적의 50%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선정을 해서 조합 설립인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정비 사업이 아닌 굉장히 넓은 구역계를 지닌 하나의 통합구역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건 역시 별표 쳐야 됩니다. 여태까지 가로정비 사업을 반대했었던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아울러 아파트 짓는 사업 아니냐. 이런 정도 사업 가지고는 내가 참여해서 내 이익을 받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도심복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구역 전체를 10,000세대급이건 5,000세대급이건 크게 묶어서 통합구역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졌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는 과연 이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을 드리자면 초기 투자자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큰 이익이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선택지가 하나였어요. 뭐 아니면 도였단 말이에요. 이 뭐가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아니면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세대로 남기. 그러니까 반려 다세대를 가지느냐 모아타운 하나로 성공하느냐 이 두 갈림길이었다면 이제는 한 개의 옵션이 늘어난 겁니다. 도심복합 사업을 민간으로 추진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받아내느냐 이 부분까지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작은 금액으로 갭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이 생겼다. 다만 신규 투자자 접근하시는 분들은 삼전동 가격이 이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2022년도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었던 그 시기와 대비했을 때는 최소 1억 이상씩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리해서까지 접근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할 만큼의 매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기존 소유자에게는 이익이더라도 플러스 1억 얹어주고 갈 만큼의 이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없던 사업이 신설될 만큼 사례가 없단 말이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대표적인 게 모아타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출구가 없었던 강남권 모아타운 추진 지역들이 이제부터는 한 개 출구가 더 생겼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규 투자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노후도를 30년 갖춘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노후도 30년 기준에서 거의 60%를 넘기거나 근접한 지역 중에서도 추진 중인 지역이 있단 말이죠. 동의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온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출구가 정말 많아요. 신통기획, 모아타운, 도심복합, 역세권 재개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다가 오히려 피가 전혀 안 붙은 지역 잘 찾으면 있단 말이죠. 이런 물건들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신규 투자자에겐 이익이 크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궁금하거나 이런 지역의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 강의와 상담 채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 주셔서 좋은 투자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